이제 방광염 예방 진단 및 치료인데요. 저는 참고로 이제 대학병원에 있는 의사들이 전부 뭐 예를 들어 비뇨기과 의사라고 해서 전부 다 같은 이제 질환을 보는 게 아니고 서브 스페셜이라고 해서 약간의 분과가 나눠져 있는데,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비뇨기 종양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요로생식기 감염입니다. 그래서 요로생식기 감염의사의 이제 상임의사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이유가 학회를 나가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단순히 방광염은 항생제만 쓰고 그냥 너무나 간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오묘하고 생각보다 치료가 만만치 않고, 특히 이제 만성이나 재발성으로 가는 경우는 환자분도 너무 괴로워하고, 그래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요로생식기 감염학회도 열심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어디 과를 가야 될까요? 비뇨기과를 가야 될까요? 산부인과를 가야 될까요? 생각보다 이제 산부인과, 내과, 가정의학과, 뭐 심지어는 한의원 이렇게 많이 떠돌다가 환자분들이 오시는데, 소변과 관계된 문제는 전부 기본적으로 비뇨기과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방광염도 이제 소변이 방광에 차는, 이제 방광이 소변을 담는 그릇인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당연히 비뇨기과가 기본적으로 보는 거고요. 비뇨기과에 잠시 소개해드리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질환을 봅니다. 비뇨기암, 뭐 전립선암, 신장암, 방광암도 있고, 여기에 뭐 음경암, 음낭암, 고환암 이런 것도 있고요. 요관암도 있고, 요로생식기 감염에도 이제 방광염 말고도 신우신염, 전립선염, 또 이제 성병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요로결석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신장결석, 요관결석, 방광결석, 또 배뇨장애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야뇨, 야간뇨, 이런 걸 보겠고, 또 남성의학 파트에서는 정계정맥류, 남성불임, 뭐 이렇게 음경, 남성수술 이런 것도 하고요. 골반 통증, 뭐 이 학회에도 저희 다 있거든요. 이게 다 사실은 세부 분과 학회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비뇨기과가 세부 분과 활동이 굉장히 이제 활발한 과인데요. 이제 간질성 방광염, 이것도 아마 그 유튜브 이 비욘디 채널에서 다른 병원 교수님이 강의해서 굉장히 뭐 조회수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간질성 방광염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비뇨기 질환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질환들을 보고 있고 다양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벌써 여러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네요. 저 반갑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방광염의 종류는 이제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강의는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하고, 또 나머지 질문은 웬만하면 이제 모아서 받을 거고, 단순히 이제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방광염에 대한 질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뇨기과적인 지식이 이제 돌발적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이게 방광염이 뭘까요? 이게 방광염이라고 하면은 방광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 간에. 근데 이제 염증과 감염은 좀 달라요. 그래서 염증은 영어로 인플라메이션이고, 이제 감염은 인펙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세균성 방광염이 있을 수 있고 비세균성 방광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균, 어떤 박테리아 때문에 방광에 감염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는 거를 이제 급성 세균성 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재발이 되면 이제 저희가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 이거는 이제 세균이 원인인 게 되겠고, 세균하고 상관없이 생기는 방광염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이간, 이게 자를 써가지고 방광의 사이사이가 이렇게 염증성 반응을 일으키는 거고, 이게 이제 초창기에는 세균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이게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세균은 검출이 되지 않는데도 방광 자체가 이렇게 염증으로 몸살을 앓는 그런 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질성 방광은 계속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뭐 직장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이렇게 방광 주위에, 아니면 여자분들 자궁암, 이렇게 난소암, 이렇게 배 안에 방사선을 했을 때, 치료를 했을 때 방사선이 이제 방광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 약간 헐어요. 헐기도 하고 막 혈관이 굉장히 막 발달하고, 그래서 방사선에 의한 방광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항암제나 이런 걸 쓰면은 이 굉장히 소변으로 독성이 있는 이 노폐물들이 모이면서 방광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이물질을 갖고 있는 경우죠. 이제 카테터 도뇨관을 갖고 있다거나 결석이 자꾸 방광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제 여자분들 요실금 수술하고 넣었던 그 메쉬, 이렇게 테이프 같은 걸 넣거든요. 그런 게 방광 쪽으로 삐져나오면 이게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제 입욕제나 청결제, 살정제 이런 것들이 방광을 자극해서 이런 화학적 방광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주로 오늘은 이 다양한 카테고리의 방광염 중에서 급성 세균성 방광염, 그 다음에 만성 재발성 방광염에 대해서 주로 알아볼 겁니다. 네. 사실 급성 단순 방광염 많이 이제 아실 거고, 특히 여자분들 뭐 가임기든 아니면은 폐경기든 이런 여자분들 방광염 앓으신 분들 되게 경험이 많으실 거예요. 보통 평생 유병률이 뭐 6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앓는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제 걸려볼 만한 질환이고, 이게 또 무서운 게 그 중에 한 30% 가까이는 이게 만성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재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응급실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오시거든요. 소변 볼 때 너무 아프고 요도가 타들어가는 것 같고, 봐도 본 것 같지가 않고, 좀 이따 또 가고 싶고, 너무 막 급박요도 있고, 뭐 소변이 탁하기도 하고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 세균이 방광을 다 공격해서 방광이 헐면서 이제 피가 막 나는 거죠. 그래서 혈뇨가 쏟아져 나와서 너무너무 놀래서 이렇게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은숙 님도 2년 전부터 방광염을 달고 삽니다.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차례 이렇게 급성 방광염이 왔다가 이제 쉽게 치료가 돼서 재발 안 하는 분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재발성인 분들은 사실 굉장히 우울하고요. 정말 답답해 하시고, 이게 정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방광염의 이제 특징적인 이제 또 검사 소견서로는 녹뇨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는 파이유리아인데,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소변을 원심분리 돌려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거기에 이 WBC, 화이트 블러드 셀이죠. 백혈구가 보이는 거예요. 원래 소변에 백혈구는 보이면 안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이게 이 백혈구가 보인다는 거는 염증이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다른 이 비세균성 방광염에서도 이 WBC는 관찰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염증, 인플라메이션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소변 배양을 했을 때 이제 보통은 유린 컬처라고 하는데, 소변을 이렇게 배지에다가 저희가 키워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균이 자라가지고 어떤 균이 자랐고 이 균이 어떤 항생제에 듣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증상과 진단을 어떻게 보면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 급성 방광염은 사실 저희 병원 뭐에도 이제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 외래로 가끔 오시는데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오시고요. 많이 이제 또 민망해하면서 오시기도 한데, 전혀 사실 민망해할 필요가 없죠. 굉장히 이제 쉽게 걸리는 질환이고, 뭐 남자들 전립선 비대증 걸리는 것처럼 여자들도 쉽게 방광염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생겼을 때 치료를 잘 해줘야 된다는 거고, 특히나 이제 급성 방광염부터 뭐 대학병원이 아니더라도 개원과 비뇨기과에 가시면 제일 좋은데, 정 여의치 않으면 이제 내과나 산부인과를 가실 수 있습니다. 가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뭔가 재발이 되는 것 같고 증상이 남아 있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비뇨기과를 방문하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해 드립니다. 재발성 방광염은 정의상 1년에 3회 이상, 또 6개월로 나누면 2회 이상 이렇게 재발하는 경우고, 정의상 이제 소변 배양 검사로 반드시 세균이 나오는 걸 확인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제 다른 비뇨기과가 아닌데 가시면은 이런 배양 검사를 안 하고 그냥 항생제만 떡하니 주고 그냥 약 먹으면 될 거예요 하고, 환자분도 실제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결국 항생제 내성이 생기거든요. 이 세균이라는 것도 살아남기 위해서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대부분은 사멸을 하지만 일부는 이제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그 항생제의 내성을 갖고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지금 항생제 내성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WHO에서도 지금 인류의 가장 큰 적은 항생제 남용에 따른 이 항생제 내성, 세균에 의한 이제 감염이 제일 큰 문제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적절히 써야 되고 남용하지 말아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또 이제 질문하시는 거를 제가 좀 이제 문답식으로 몇 개 만들어 봤는데, 이제 방광염하고 신우신염하고 구별이 되나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방광염은 방광에 좀 국한된 국소 감염이고, 이 소변 검사에서 이상은 있지만 전신 증상은 보통 없어요. 막 오한이나 열감 이런 경우는 보통은 없고요. 심지어 이제 피 검사를 했을 때도 이 염증 수치, WBC라든지 뭐 CRP라는 이런 염증 수치는 정상인 경우가 이제 많은데요. 신우신염은 이게 이제 보통 전신 감염에 이제 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오한, 막 열감이 있고, 피 검사에서도 염증 수치가 오르고, 옆구리 통증도 동반되죠. 그쪽 이제 그 오른쪽이 신우신염이 걸렸으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프고, 이제 신장이 앓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일 제가 이제 의사로서 중요시하겠는 게 해부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양쪽 콩팥이 있죠.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콩 모양, 강낭콩 모양처럼 생겼고, 색깔은 팥 색깔이 돼서 콩팥인데, 여기서 소변이 쭉 만들어져서 이 요관, 이 파이프라인을 따라서 방광, 오줌보에 모이고, 그게 이제 요도를 통해서 나가는 거고, 당연히 방광염은 이 블레더라는 이 방광에 생긴 염증이고, 이게 이제 간혹 타고 올라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이렇게 무조건 이게 소변균이 역류해 가지고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혈류를 타고 또 신우신염이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원인으로 사실 신우신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광염이 걸렸다고 무조건 신우신염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신우신염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균이 방광 쪽으로 잘 이 순방향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광염 증상이 같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은 더 높아지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부학적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그 혹시 남자분들, 주위 남자분들, 남성분들 본인을 포함해서 주위 가족 중에 남자분들이 방광염이 걸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은 남자들의 단순 방광염, 그러니까 여기 지금 김동호 님도 질문 주셨는데, 남자도 방광염 걸리냐? 뭐 걸릴 수야 있지만은 사실 굉장히 드물고요. 보통은 남자분들은 이제 전립선염이, 급성 전립선염이 걸리면서 그게 이제 방광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방광 자극 증상이나 이제 소변 불편한 증상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고, 남자에서 방광염이 생긴 건 그건 굉장히 좀 드물면서 뭔가 저희가 이제 촉각을 세우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인한테는 안 생기거든요. 뭔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런 복잡성 요로 감염을 뜻하는 거라서 남자한테 생긴 거는 좀 이렇게 드물고요. 그 이유는 여기 이 요도 끝에다가 세균을 묻혔다고 했을 때, 이 고추 끝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서 전립선을 거쳐서 방광까지 들어가는 이 길이가 이 몸 밖에 나와 있는 음경 뭐 사이즈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도 이 안쪽까지 더하면은 이게 거의 2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균이 들어가다가 늙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소변에 또 이제 씻겨 나가는 거고, 이 중간중간에 이제 이 전립선 방어막 이런 걸 뚫지를 못하고 해서 남자들은 방광염이 잘 안 걸리는 이런 해부학적 구조가 있고, 이에 반해 여자들은 이게 이제 방광이거든요. 방광에 소변이 나가는 거고, 요게 이제 자궁이고, 이게 질이고, 요게 이제 항문이죠. 이 항문하고 질과 요도 사이가 굉장히 가깝고, 또 요도가 한 4cm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균이 이 근처에 묻었을 때 방광으로 잘 타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방광염이 흔한 거고, 근데 이제 뭐 그에 반해서 남자들은 전립선암이나 전립선 비대증 이런 소변을 잘 못 보는 문제들이 또 많으니까 여자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이 조물주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 구조로 왜 여자들이 잘 걸리는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방광염이라고 자가 진단을 해서 오셨어요. 여기서도 지금 방광염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런 재발성 만성 방광염은 소변 검사, 배양 검사에서 이제 균이 자라야 되는데, 검사해 보면 균은 안 자라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 질이나 이 요도 주위를 지배하는 신경의 어떤 통증을 방광통으로 이제 오인을 해서, 그러니까 방광염에 의한 방광통으로 오인을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죠. 예. 그래서 또 재밌는 거면 이게 이제 질 입구고, 그 위에가 이제 요도고, 그 위에가 클리토리스거든요. 이게 또
이 요도가 또 이 질 쪽으로 굉장히 좀 밑으로 내려와 있는 이제 여성형 요도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또 더 잘 걸리겠죠. 이 요도가 약간 클리토리스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래쪽에 있으면 질 근처에 또 이제 자기 상재균들이 이제 잘 타고 들어가는 거고요. 모식도를 보면은 원래 대부분 이 단순 방광염의 원인은 거의 70% 이상 그 대장균이거든요. 말 그대로 대장균은 대장에 본인이 갖고 있는 대장균입니다. 이 까만 게 균인데 이 대장균이 대장에만 있을 때는 그냥 정상적인데 이놈이 지가 있어야 될 때 안 있고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질 입구로도 이동을 하고 요게 또 이렇게 방광 입구로 이동을 해서 이게 안으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렇게 방광염 앓았던 분들 내시경을 보면 요 입구 이 방광목 요 주위부터 보통은 이렇게 뭔가 방광이 변성이 오고 이상소견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면은 이 세균을 빼낼 수 있을까요? 너무 간단하죠. 소변을 배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왜 자꾸 만성이고 재발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연구를 했더니 옛날에는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이게 방광 안쪽이고 이게 방광 세포들이라면은 점막 세포인데 예전에 세균이 있으면은 이 그 세균들의 항생제를 쓰면 이제 세균들이 이제 일부는 이제 세균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방광에 달라붙고요. 항생제 쓰면 대부분 죽거든요. 근데 이 세균들이 이제 방광에 이제 상피세포에 들어왔다가 일부가 더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방광에 이런 기저세포들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잠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방광세포 내 세균 집락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들은 항생제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숙주 환자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얘네들이 다시 기를 쓰고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이러면서 이제 내성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이제 숨어 있는 얘네들을 잡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이게 이제 저희가 자꾸 재발하고 내성이 생기고 이런 기준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에 저희 비뇨기과학과 전문의 이제 그 트레이닝 시험에 나온 건데 한번 같이 풀어보실까요? 다음 그림은 여성에서 나이에 따른 세균뇨의 유병률, 세균뇨, 이제 소변에 균이 자란 거죠. 유병률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의 A 부분에서 급격하게 유병률이 증가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게 이제 18세 전후로 해서 갑자기 이 세균 감염, 즉 방광염이 요로 감염이 확 증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성생활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오해하시진 말아야 되는 게 성관계를 한다고 다 방광염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방광염이 걸렸다고 해서 성관계 때문에 생겼다고 색안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 보통 이제 이런 20, 30, 40대 가임기 여성의 방광염은 뭐 많게는 적게는 50%, 많게는 한 70% 이상까지 이 성관계랑은 연관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것도 어쩌다 한번 그런 거면 또 상관이 없는데 성관계만 가졌다 하면은 방광염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괴롭겠죠. 그런 분들은 아예 항생제를 가지고 계시다가 성관계 2시간 이내에 먹는 거를 저희가 이제 추천해 드리고요. 바비엔젤님이 10,000원이나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관계 관련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또 너무 단정짓진 마시란 얘기지만 관련성이 크게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저희 전문의 시험에도 나와요. 네. 그래서 또 다른 오해는 방광염이 성병이냐? 아니라는 거죠. 방광염을 일으키는 균하고 성병을 일으키는 균하고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염이 성병은 아니라는 것을 또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증상과 진단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자꾸 재발을 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급성 단순 방광염은 항생제 쓰면 대부분 좋아지세요. 굳이 대학병원 안 오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자꾸 재발을 하고 뭔가 증상이 남아있고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좀 더 면밀히 검사를 합니다. 소변을 잘 보는지 요속잔뇨 검사도 하고 내시경으로 요도랑 이제 방광을 들여다보는 거죠. 보통 급성 방광염일 때는 내시경을 잘 안 봐요. 왜냐면은 방광이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데 내시경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자극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간혹
이제 피가 쏟아져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방광암하고 구별을 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뻘구죽죽하게 방광이 되게 힘들어서 이런 데가 이제 터지면은 소변에 피가 보이는 거죠. 뭐 다양한 방광 내시경 사진인데 이건 다 방광염은 아닌데 이렇게 방광이 두꺼워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고목나무 뿌리처럼 방광 육주화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방광 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소변을 제대로 못 뽑아낼 가능성이 있죠. 그럼 항상 소변이 고여 있으니까 고인물은 썩는다고, 그런 경우 방광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자꾸 저희가 이런 방광염 증상이 있는 분들이 오셨을 때는 꼭 내시경을 보는 이유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생긴 방광암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광암이에요. 좀 징그럽죠. 예, 볼 때마다 저도 약간 징그럽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방광이 좀 이렇게 굳어가고 노화가 오고 변성이 오는 거를 방광 육주화라고, 고목나무 뿌리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데, 방광이 막 헐고 이렇게 빨개지는 게 간질성 방광염에서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너무 심하면 저희가 이거를 긁어내요. 왜냐하면 저기가 궤양이 생겨가지고 아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질성 방광염을 이렇게 긁어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좀 이야기가 샜으니까 넘어가고, 이게 이제 방광염이 마냥 또 쉬운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단 자체가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환자분은 방광염이라고 자가 진단을 하고 너무너무 확신하고 의사들은 아닐 수 있다고 말하는 거에서 약간 괴리감도 있고요. 그래서 급성 방광염은 대부분 이제 진단에 딜레마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만성 재발성일 때는 아무리 검사해도 이제 또 소변 검사가 특별히 이상 없는 경우도 있고, 이제 아프다고만 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은 방광염의 증거가 없는 거예요. 세균성 방광염에. 환자는 계속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이게 과연 환자의 감염이, 인펙션이 맞을지, 또 이제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이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흔합니다. 대학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방광염이라고 해서 말씀하고 오시지만 실제로 세균성 방광염인 경우도 있고, 이렇게 아닌 경우도 꽤 흔해서 이런 경우 감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치료 및 예방은 사실 단순 방광염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사용한다면 어떤 항생제를, 그거는 이제 경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 환자분이 괴로워 죽겠는데 소변 배양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5일, 일주일 기다렸다가 약을 처방하지는 않고요. 그때그때 이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항생제를 쓰는데, 이것도 너무 남용하면 안 되고 보통 3일, 길어야 5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딱 한 번 써도 되는 포스포마이신이라고 그 내성이 별로 없는 항생제를 이제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뭐 이제 사실은 환자분이 직접 뭐 요구하기는 애매한 상황이니까 이건 항생제를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의학적으로 증명된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충분한 수분 섭취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신도 이제 좀 있어요, 사실은. 이 코로나 백신뿐만 아니라 먹는 백신이 있거든요. 유로박숨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장균을 이렇게 사균을 갈아가지고 그걸 먹으면 그 대장균에 대한 항체가 생겨가지고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활성화시켜서 요로 감염, 대장균을 주로 막지만 그 외에도 다른 세균이 들어왔을 때 요로 감염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증명된 겁니다. 다 논문으로 다 나와 있고요. 또 폐경 여성 같은 경우는 질내 에스트로겐 크림을 발라가지고 질내 환경을 이제 다시 폐경 전으로 돌려서 이런 생균, 락토바실루스 이런 유산균들이 이 문지기 역할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대장균들이 들어왔을 때 좀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죠. 이제 크랜베리, 뭐 디만노즈, 뭐 마뇨산 이런 거는 효과가 있다 또는 없다 이런 다양한 이 결과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의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 먹어서 나쁠 건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일반 의약품으로 이 크랜베리 디만노즈 성분에 아까 말한 간질성 방광에 좋은 이 방광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약이 섞여 있는 시스토콘이라고 일반 의약품도 나와서 저도 환자분들한테 권장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스토콘 같은 거를 복용하시고 지금 효과를 상당히 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항생제는 너무 먹기 싫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은 시스토콘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파니까 약국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물인데요. 물을 많이 먹은 그 환자분들하고 이제 1.5리터 이상 물을 먹게 했더니 요로 감염이 1년에 3.2번에서 1.7번으로 거의 절반 이하로 준 거죠. 그래서 물을 1.5리터 이상 이렇게 마시는 거가 굉장히 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먹는 양도 중요하고 나오는 양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거를 추천하고, 여기 이제 한번 내용을 영어로 써놔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 살정제, 이런 너무 클린저로 그 질내의 정상 세균총들을 너무 없애지 말아라는 거죠. 그 문지기 역할을 하는 좋은 애들을 너무 씻어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5일 초과해서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너무 이제 넓은 광범위 항생제나 필요하지 않은 항생제는 피하라는 얘기고요. 여기도 다시 써 있죠. 이게 이제 행동요법이거든요. 일반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라는 거고, 성관계 후에는 소변을 봐주는 게 좋다는 거고, 뭐 애널섹스 후에 또 버자이널 섹스를 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이겠죠. 그다음에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거는 또 비추가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게 그 뭐냐 영어로 너무 돼 있어서 복잡한데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치료법에 아까 말했듯이 이제 성관계 후에 먹는 2시간 이내 항생제를 이제 상비약으로 갖고 있다 하는 방법도 있고, 너무너무 재발이 잦은 분들, 항생제만 끊었다 하면은 재발이 잦은 분들은 장기간 저용량으로 항생제를 쓰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비약을 저희가 처방을 해가지고 환자분이 아시거든요. 이렇게 방광염이 자꾸 재발 몇 차례 겪었던 분들은 느낌이 싸하다, 느낌이 왔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다, 뭐 그런 걸 추천한 거고, 저희 의사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가장 여기 보면 스트렝스 레이팅이라고 스트롱 빨간 거를 쓴 걸 보면 이게 이제 사실 의학적으로 지금 현격히 증명된 건데, 아까 말했듯이 이뮤노액티브 프로필락시스, 이게 이제 면역을 강화시키는 그런 아까 먹는 백신, 유로박송 같은 백신이고, 지금 이제 외국에서는 구강에다가 뿌리는 뭐 유로뮌이라는 백신제도 나왔고요. 질내에 삽입하는 솔코박이라는 백신제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년 안에 한국에 들어와서 많은 방광염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이제 예방 백신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아까 제가 방금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예, 딱 30분 강의를 했네요. 실제적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3월 초에 코로나에 걸렸고요. 그러니까 비온 뒤 지난번 방송한 뒤 며칠 뒤에 걸렸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안 걸릴 수 있으면 안 걸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계속 무기력증을 앓고 있다가 이제 한 3, 4주 되니까 이제 좀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질문이 있는데요. 과민성 방광을 5년째 앓고 있습니다. 베타미간은 효과가 없어서 유리토스만 1년 반 정도 복용했고 효과가 있어서 약을 끊었는데 재발했습니다. 하지만 약 부작용으로 구갈이랑 안구 고정하시면서 약은 더 못 먹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톡스 치료밖에 답이 없을까요? 여자도 보톡스 치료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있었는데, 베타미가라는 약이 이제 효과는 좀 조금은 떨어질 수 있지만 이제 부작용이 적어서 그것만으로 치료가 됐으면 좋았겠지만, 유리토스라는 이제 항콜린제를 쓰신 거고요. 이게 효과는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게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 마르고 변비가 심하고 안구도 건조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약을 도저히 이제 쓰기가 힘들다. 그런 경우는 이제 보톡스 치료, 예, 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자도 보톡스 치료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주저없이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승규 선생님이 재발성 방광염이 있고 최근 배뇨통, 빈뇨 등 방광염 증상이 명확하게 있어 병원 소변 검사를 했는데 소변 검사에는 백혈구가 없이 깨끗하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소변 배양 검사에서 균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이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가 없이 깨끗하지만 또 균은 나올 수 있거든요. 백혈구는 없지만 세균은 나올 수 있고, 이제 일단 세균이 나왔는지가 제가 궁금하고요. 배뇨통이나 빈뇨 등 방광염 증상이 명확하게 있다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예, 재발성 만성 방광염에서 희한하게 이제 백혈구가 안 나오고 세균은 나오고 증상은 있고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고, 이제 또 물을 많이 먹어서 소변이 순간적으로 이게 좀 옅어지면서 이제 WBC가 굉장히 검출이 적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K씨라는 분이 질 초음파 볼 때 방광벽도 괜찮다 하시던데 산부인과 초음파로 방광이 보이는지 몰랐어요. 방광 초음파 추가로 더 진료보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질하고 이제 방광하고 굉장히 붙어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질 초음파 볼 때 방광도 일부 볼 수 있고, 그래서 간혹 이런 목폭부 초음파든 질 초음파 보면서 방광에 혹이 있는 거를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비뇨기과로 이제 산부인과에서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고, 사실 방광만 단독으로 초음파 보는 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보통은 저희가 잔뇨 초음파라고 해가지고 소변 보고 잔뇨가 얼마나 있는지를 방광 초음파로 보는데, 만약에 K씨님께서 어떤 배뇨 증상이나 어떤 방광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은 뭐 진료를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최상기님, 물을 많이 먹으면 좋아지나요? 이게 물을 아까도 제가 계속 에비던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물을 많이 먹는 거는 방광염을 거의 재발성 방광염의 그 횟수를 50% 가까이 낮춰주는 거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다만 아침이랑 낮에 많이 드시고 저녁 식사 이후에는 좀 적게 드셔야지 밤에 소변이 덜 만들어져서 밤에 숙면을 취하는 거죠. 그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밤늦게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와 음료수와 물을 많이 먹고 자다가 늦게 깨서 화장실을 가는데 옷이 젖어 있을 때가 있어요. 비뇨기과에 가야 하는 건가요? 의사 선생님이 양요 쪽은 아니라고 하시는데요. 하트를 마구 날려주시네요. 그리고 소변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신경성이라고 하시는데 화장실 자주 안 가는 방법은 없나요? 깊이 잠들어서 못 깨서 그러는 건가요?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일단 밤늦게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와 음료수와 물을 많이 먹고 잔다. 본인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예. 밤늦게 먹으면 안 되는 거고, 커피를 드시려거든 이제 오전에 가볍게 한 잔 정도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카페인 음료는. 그 다음에 이제 당이 있는 음료수도 별로 좋지가 않고, 물은 아침이랑 낮에 많이 이제 드시고 어느 정도 소변이 1.5리터는 나오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밤에 디립다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그게 안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다 띵띵 붓겠죠. 그러니까는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이게 야간뇨가 생기는 건데, 이제 옷이 젖어 있을 때가 있다. 이제 저거는 이제 본인이 인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인지를 못하고 젖어 있으면은 이제 야뇨증일 수도 있고 뭐 요실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 오시는 게 좋겠고요. 화장실 아마 낮에도 자주 가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과민성 방광이 있어 보이고요. 이제 또 수면 장애가 있어서 그러실 수 있는데, 이제 제가 제일 말씀드리는 거 뭐냐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커피하고 물 먹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거. 그게 이제 저희가 행동치료라고 하는 거고, 방광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성관계후 소변 보고 이제 그 뭐 용변 보고 닦을 때도 요도 쪽에서, 그러니까 클리토리스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는 게 중요하죠. 항문 쪽에서, 그러니까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본인이 본인의 대장균을 질이나 요도로 묻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 행동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아한 사람님께서 현재 45세 항암으로 조기 평형이 왔는데요. 평소에 낮에도 화장실에 1시간에 한 번꼴로 가는데 정상인가요? 저는 불편을 못 느끼는데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하네요. 굉장히 이제 성격이 무던하신 것 같습니다. 1시간에 한 번 가면 굉장히 자주 가는 거고, 이제 항암 치료를 어떤 이제 약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이제 방광이 좀 예민해진, 아까 말했던 화학적 방광염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항암 치료한 지가 꽤 됐는데 그랑 상관없이 그렇다면 이제 저거는 과민성 방광인데 빈뇨가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불편을 못 느끼면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1시간에 한 번 보시면 아무리 평상시에는 집에 있을 때는 불편을 못 느껴도 사회생활 한다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영화를 본다거나 할 때는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거는 이제 배뇨 기록지 같은 걸 한번 써서 내가 한 번에 보는 양이 얼마인지, 내 방광의 용적은 얼마인지 이런 걸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죠. 김한미님께서 성관계 후 소변을 바라보면 방광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성관계 후에도 전혀 방광염이 안 걸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방광염이 이제 걸렸던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성관계 후 소변을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김이사벨라님은 급성과 만성의 구별 기준은 이제 급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뭐 별다른 해부학적, 기능적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방광염이 걸리는 거고, 또 이제 보통의 이제 건강한 여성에서 이제 발생하는 거죠. 다른 원인이 될 만한 인자가 없는 거고요. 이제 만성은 이런 급성 방광염이 이제 자꾸 재발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우리 재발성이라고 하고, 만성과 재발성은 사실 약간은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 자꾸 되다 보면 방광염을 달고 산다, 이런 분들이 이제 만성 방광염이 되는 거죠.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37분이고 아직 13분 여유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 파크님께서 소변 검사하면 이상이 없는데 잔뇨감이 있고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납니다. 1년에 서너 번은 그러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CT도 찍은 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검사를 해봐야 할까요? 스트레스일까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아마 박마리님도 본인은 방광염이라고 이제 자가진단을 내리고 병원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세균성 방광염은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제 방광이 예민하고 잔뇨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광의 기능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계속 이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 저도 이제 CT를 찍어볼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이 방광이 뭔가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불편감, 이런 게 사실은 원인을 또 100% 구명해내는 게 어려운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본인이 그 스트레스 받는 일이 사라지면, 업무상이라든지 뭐 가족이라든지 사라지면 저런 증상이 싹 호전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이 불편하다고 해서 방광염은 아니지만, 이렇게 뭔가 거북한 증상이 있을 때는 비뇨기과과 와서 한번 다시 검사 받아보시고, 아까 말했던 배뇨 기록지, 제가 이제 배뇨장애도 예전에 강의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필요하다면 방광 내시경까지 봐야 될 수도 있고요. 자, 압록강 700리 순정님은 굉장히 여기 열혈 구독자신 것 같은데, 네, 크랜베리가 방광염에 좋나요? 예, 좋다고 되어 있는 증거들이 좀 있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임상에서 그 환자분들한테 사용하지는 못하고, 이제 뭐 실험실이라든지 쥐라든지 이렇게 좀 조금 에비던스의 파워가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약간은 논란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제 크랜베리 주스보다는 이제 크랜베리 주스에는 당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크랜베리 추출물을 추천하고, 거기에 이제 디만노즈라는 방광염 예방 효과가 이제 비교적 있는 걸로 알려지는 크랜베리 추출물, 디만노즈, 이게 다 이제 결국은 크랜베리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크랜베리 추출물이 있는 거를 드시는 게 좋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네이버 이런 데 치시면은 시스토콘이라고 치면은 이 크랜베리 추출물과 그 방광을 재생하는 이런 상어 연골, 이런 연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거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초코바나나 방광염의 전조 증상이 궁금합니다. 이제 뭐 이게 전조 증상이라고 이게 겪어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이제 뭔가 방광 아랫배 쪽이 이제 뭔가 거북하면서 소변 볼 때 살짝 찌릿하고, 이제 자주 마렵고 뭐 급하고 뭐 그런 게 이제 증상 및 전조 증상이죠. 너무나 급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자꾸 앓으신 분들은 뭔가 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김이사벨라님, 저는 방광염 3년 전쯤 처음 발병하고 약 처방을 받은 후에 1년에 한 번꼴로 많이 피곤해 면역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재발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며 완전히 낫는 방법이 있나요? 숙제죠, 숙제. 예, 숙제입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균들도 이제 똑똑해가지고 방광에 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생제 쓰면은 지금 막 그 대부분의 이제 세균들이 사멸은 되니까는 증상은 좋아지는데, 얘네들이 이 숙주 그 방광 점막 하부에 이렇게 잠복해 있다가 숙주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어떨 때 그러냐면요. 뭐 이사 간다.
부부싸움 했다, 아니면 이제 명절 때 이제 너무 막 일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을 때, 그럴 때 방광염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사실 전형적인 이제 보통 재발성 방광염인데, 이제 1년에 한 번 꼴이니까는 그 정의에는 들어가지는 않죠. 1년에 3번, 6개월에 2번인데 어찌됐건 이제 방광염이 재발하시는 분들이고,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면역 강화제 유로박솜이라는 그런 약을 또 추천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크랜베리 추출물 이런 것도 드시는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고,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얘기죠. 현대인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잘 유지해라, 이게 어떻게 사실은 가능한 얘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튼 증상이 있다 싶을 때 항생제만 너무 남용하시는 것보다는 증상이 있을 때 소변 검사를 해가지고 정확한 그 어떤 균이 자랐는지 확인하고 항생제를 쓰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이런 게 자꾸 재발되는 분들은 방광이 점점 세균에 잠식된 게 내시경에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너무 만성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룰루님이 느껴지는 증상은 하나도 없고 가끔 소변색이 하루 정도 탁한 경우가 있는데 병원을 가봐야 돼. 저거는 뭐 사실은 드신 음식에 따라서도 소변 색깔은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비타민 먹으면은 노랗게 나오고, 저는 비트 주스를 그때 먹었더니 소변이 막 자주색으로 나와서 깜짝 놀란 적도 있는데, 또 약간 단백질, 고기 같은 거 먹으면은 소변이 좀 탁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탁하고 그 뭐 증상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소변이 한 번씩 탁하고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수면 장애로 잠자다가 많게는 사후에 깨면서 소변을 볼 때가 있습니다만 많이 깨시네요. 때론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에 한 번에 소변을 들 때 800까지 소변을 둘 때도 있다. 저 800은 또 너무 많은 거죠. 한 번에 소변량이 이렇게 많다 보면 혹시 방광에 무리가 오는 것은 아닐까 궁금합니다. 무리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소변량이 3000이 넘어도 괜찮은지요? 때론 잔뇨감도 있습니다. 혹시 당뇨가 있으시진 않은지 이제 오히려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분들이 800까지 방광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당뇨에 의한 이 방광병증이라고 해서 좀 감각이 둔해져 가지고 소변을 뭐 800, 1000까지 이렇게 채우면 그때야 발동이 걸리는 분들도 간혹 있고요. 일반인 분들은 500 넘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마려워 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유님은 사실은 문제가 꽤 있네요. 하루에 4-5번 깨는 것도 문제고 한 번도 안 깰 때도 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어떨 때 4-5번을 깨고 어떨 땐 안 깨는지를 잘 이제 원인을 파악해 보시라는 얘기죠. 4-5번 깰 때는 내가 혹시 저녁에 커피를 먹진 않았는지, 물을 많이 먹진 않았는지, 수박이나 이런 과일을 많이 먹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혹은 지금 내가 수면 장애를 일으킬 만한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한 번도 안 깬 때는 이제 800까지 본다는 거는 이제 방광이 너무 늘어나 버리면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면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을 넘기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하고요. 하루에 소변량이 3000이 넘는 거는 너무 많습니다. 이제 이게 너무 과하게 이렇게 3리터 이상 나온다는 거는 소변 횟수도 많아질 뿐더러 신장에도 좀 무리가 올 수 있으니까 적정 소변량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요로 감염이 심하신 분들은 뭐 아니면 요로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일시적으로 3리터까지도 소변이 나와도 괜찮다고 얘기는 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바람이님, 방광염이 자주 와서 예전에 대학병원에서 방광 내시경 검사를 받았는데 엄청 아프던데요. 원래 그런 건가요? 자, 바람이님은 남성분이신지 여성분이신지 궁금한데요. 이게 남자는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이 꾸쭉끝에서 구비구비구비 내시경이 들어가야 돼서 연성 내시경으로 보더라도 어느 정도는 사실 거북합니다. 이제 예전에 경성 딱딱한 걸로 볼 땐 이거를 다 굽혀져 있는 커브드된 지역을 일자로 펴고 들어가니까 이제 굉장히 아프고, 그런데 요즘 이제 연성 내시경으로 대부분 보기 때문에 사실 크게 통증은 이제 많이 줄어든 편이고, 여자들은 이제 요도가 짧기 때문에요. 숙련된 사람이 하면 사실은 아파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 요도, 이 질, 이쪽 아랫동네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스럽게 하고 여기 마취 젤리 같은 걸 우리가 주입을 하고 해도 이 내시경이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도 살짝 요도가 거북하고 약간 방광염이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보통 하루 정도면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하면은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 되게 하나도 안 아파하시는, 어떤 분은 사실 겁도 많고 이런 분들은 막 소리 지르거나 막 아프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꼭 필요한 검사는 그냥 그걸 감수하고 해야죠. 네. 쿨소님이 선생님 폐경 후 방광염이 조금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폐경 후에 원래 더 자주 와요. 지금은 괜찮은데 치료 과정에서 항생제를 3일 먹고 변비에서 2달 넘게 고생을 했어요. 방광염 치료에 항생제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이제 저것도 이제 항생제 말고도 뭐 진통 소염제나 다른 약을 같이 드셨을 수 있는데 저렇게 이상이 있었을 때는 본인이 꼭 그 항생제 이름을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의사분한테 갈 때 내가 어떤 항생제를 먹고 지난번에 너무 고생을 했었다. 이제 항생제라는 게 사실은 그 우리가 공격해야 될 그 나쁜 세균만, 대장균만 죽이면 좋겠지만 항생제를 많이 쓰면 우리 몸에 있는 정상 세균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일부분.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화기 증상, 막 설사나 변비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가급적 안 먹을 수 있으면 안 먹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제 괴로운 급성 방광염 때는 항생제를 3일 정도 먹어보는 거 추천을 하고, 다만 본인에게 맞는 항생제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작용이 있었던 약은 가셔서 꼭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지난번에 이걸로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과연 그게 항생제뿐만의 원인이었겠느냐, 다른 약도 이제 아마 항생제 말고도 다른 약을 같이 먹었으면 다른 약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약이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감별해내는 게 마냥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S3님께서 뇨 검사에서 균은 없는데 백혈구만 보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잔여관과 빈혈 증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게 방광에 염증은 있는 거죠. 예. 근데 세균은 자라질 않아서 심증은 가는데 이제 물증이 없는 경우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이제 우리 병원, 이제 다른 병원을 돌다가 왔거나 혹은 항생제를 드시고 오셨을 경우에 항생제를 이렇게 먹고 소변 검사를 해버리면 세균이 안 자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자라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소변 검사, 그 방광염을 진단할 때는 항생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쌤님이 혈뇨로 문의드립니다. 지금 48분이니까 이제 한 2개 정도 더 받으면 될 것 같은데요. 혈뇨로 문의드립니다. 석 달 전에 혈뇨가 처음으로 나와 병원에 가서 크로세프 먹고 멈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혈뇨가 나왔어요. 지금도 크로세프를 먹고 육안으로 보이는 혈뇨는 사라졌지만 혈뇨라서 걱정이 돼요. 아마 크로세프가 정확히 뭐 이름으로 추정컨대 3세대 세파 이런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였을 것 같은데, 혈뇨는 사실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혈뇨가 나왔을 때 급성 방광염 증상이 있었는지가 궁금하고요. 급성 방광염 이렇게 막 요도 자결감, 뭐 빈뇨가 있으면서 혈뇨가 나와서 항생제 썼더니 싹 없어졌다. 그러면 아, 방광염이 치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또 혈뇨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방광염이 생겼을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고요. 또 다른 가능성은 이 혈뇨의 원인이 방광염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저희가 복부 CT랑 이제 방광 내시경을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연세를 몰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CT랑 내시경까지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천사님이 일주일 약 먹고 괜찮다가 이틀 후에 재발해서 약을 먹는데 아직도 약간 불편한데 항생제를 바꿔야 하나요? 사실은 웬만한 그 방광염에 일주일 약 썼으면 항생제는 충분히 쓰신 거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몇 번 항생제를 썼던 과거력이 있다면, 그 내성이 있는 항생제를 사용했다면 이제 그 균이 제대로 사멸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한번 소변 검사도 해보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항생제를 바꾸는 걸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세균성 방광염이라는 물증은 없더라도 심증이 있다면 예, 바꿔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6시 50분이고 제가 채팅창 전부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까 뭐 슈퍼챗 이렇게 많이 써주신 분도 계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한 달 뒤에 또 잘 준비해가지고 좋은 강의 준비해서 한 달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중한 저녁 시간 감사드립니다. 네, 바비엔젤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